예, 이제 신경 건드려 보기 제7장 자유의지, 습관, 그리고 자기조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번 장까지 공격성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도덕성의 근거에 대해서 주로 다뤘고 5장에서는 공격성과 성, 특히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이 그렇게 이분법적이진 않다. 꽤 연속적인 스펙트럼 선상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공격성과 관련해서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대량학살까지 이어지게 될 정도로 그런 대량학살을 방불케 하는 만들게 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조금 논의해봤어요. 아주 깊이 논의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의 유전자 환원론적인 논의는 힘들다. 그렇게까지 단정 내리기엔 아직은 힘든 상태다. 그러면서 진화심리학의 유전자 환원론적인 성향을 좀 비판한 바가 있었죠. 물론 모든 진화심리학자들이 그렇게까지 환원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의 좀 다른 별개의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보인다, 그런 성향이 좀 내비쳐진다라는 건 바깥에서 볼 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격성과 성, 전쟁까지 방불케 할 정도로 인간의 폭력성이 만들어지고 그걸 좀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 봤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 자유의지라는 게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7장을 예고를 했는데요. 정말 그러면 우리의 자기조절, 습관,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많은 철학자까지 아니지만 몇몇 철학자들을 포함한 과학자들의 그 주장, 자유의지는 허상이다라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혹시 과장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건 뭐 타로 카드인데요. 그 타로 카드에 앞서서 플라톤의 대화편에 파이드로스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파이드로스에서 유명한 구절이 플라톤이 말하길 영혼은 쌍두마차를 끌고 달리는 마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성이라는 말이 한쪽에 있고 어떤 욕정이라는 말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두 말을 동시에 거느리는 존재가 사람이다. 한쪽은 이성에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은 욕정에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쌍두마차를 끌고 달리는 마부다.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에도 비슷한 카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좀 타로 카드를 좀 좋아하는 재미난 상징들이 많아서 좀 쓸만한 게 많죠. 여기에 있는 그 전차를 끄는 사람이 음과 양, 이게 이성이라고 하면 이게 욕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성과 욕정을 이라는 말을, 여기 스핑크스처럼 말을 둘 다 끌고 균형 잡히게 달려야 하는 마부인 거죠. 이성을 잘 발휘해야 되고 어느 때는 또 욕정을 잘 발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성만 잘 발휘해야 되고 너무 생각만 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욕정을 금방금방 이제 화내야 할 때 딱 화를 내고 그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잘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인간의 영혼인데, 라고 플라톤이 파이드로스라는 대화편에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우리의 자기 조절 능력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좀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이성과 욕정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성 속에 욕구가 있고 욕구 속에 이성이 있고 이성 속에 감정이 있고 감정 속에 이성이 있고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내리는 게 좋느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우리 감정이 잘 발달을 해야 훌륭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 저번 책에서도 저번 세미나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화전전두 영역의 OFC, 오비탈 프론탈 코르텍스가 고장난 환자의 사례를 안토니오 다마지가 연구했는데 다 멀쩡한데 사기를 쉽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이었었는데 막 합리적인 계산도 잘하고 여전히 거기가 고장났지만 다 잘하는데 사기를 쉽게 당하고 남을 쉽게 믿고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감정적인 능력이 결여된 경우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성 속에 감정이 있고 감정 속에 이성이 있고 그게 서로 섞여 있지 완전히 이성 따로 감정 따로가 과연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이 파이도로스의 비유, 이 마부의 비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혹은 많은 포유류들, 많은 동물들이 자기조절 능력을 잘 발휘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특히 우리 포유류는 심피질이 발달한 동물입니다. 이게 네오코르텍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네오코르텍스 보통은 나눌 때 3일체내라는 공식으로 이게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는 이제는 많이 말을 하지만 파충류 뇌와 변형계 그리고 이제 네오코르텍스 여기는 이제 포유류가 발달한 상태인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을 그런 패턴화된 어떤 내가 세상에 패턴화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기 심피질에 잘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상황도 아기라거나 인간 어른들도 이 상황을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이 심피질의 능력 덕분입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진 규칙만 가지고 내장돼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로봇처럼 아무것도 이제 뭐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심피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새로운 규칙도 만들어내고 어떤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심지어 오류를 저지른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창의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돈된 완전히 제대로 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사고의 길을 열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다. 물론 언제나 오류를 저지른다는 게 좋진 않지만 간혹 오류를 저질렀을 때 그게 새로운 발견과 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심피질이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고 드릴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영장류에 와서는 전전두피질이 굉장히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PFC라고 보통 줄이는 이 부위가 굉장히 발달하고 넓어지면서 참 아까 말했던 것들 그 이상으로 인간의 예측 능력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까지도 인간의 경우 영장류 중에서도 인간의 경우에는 확장하고 발달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조절 능력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죠.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을 때 몇 명 이제 표본이 아무튼 일단 실험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해보면 애한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이거를
5분인가 10분인가 10분인가 그 정도 참으면 너한테는 이제 한 개만 참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세 개를 주겠다. 그래서 더 큰 보상을 위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지금 자기 조절 능력을 저버리고 지금 아예 먹느냐 하나를 그런 식의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을 잘 드러내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40년 이후에 추적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더 큰 보상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한 개를 참고 10분 동안 한 개 참고 세 개를 위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더 대학에 많이 가고 덜 뚱뚱해지고 비만에 덜 걸리고 마약에 덜 중독되고 더 좋은 직업 가지고 연봉도 높고 이혼율도 낮다. 일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이 뭐 옛날에 한창 인기가 많았죠.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기 조절 능력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건가?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논점이 약간 논점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뭐랄까 더 근본적인 독립 변수가 있다는 걸 다른 학자들이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잘 참고 자기 조절 능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애들이 집안이 더 잘 살고 계층이 훨씬 더 높은 계층에 사는 애들이 훨씬 더 잘 참는다. 왜냐? 걔네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어떤 뭘 참으면 보상이 온다는 게 확실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과제를 내가 완수했다라고 하면은 부잣집 애들은 보상을 확실하게 주죠.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냥 보상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부모님들은 보통 생각을 하고 과제를 내주지만 이 보상이 없으면 보상이 틀림없이 따라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애들은 자기 조절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그리고 발달시키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표본도 50명 정도밖에 없었던 연구라고 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라는 건 좀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인간의 자기 조절 능력이 각각 상이하다 이런 것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자기조절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자신만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건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골든 리트리버 중인데, 여기서도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리트리버 종이 굉장히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잘 선택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왜 선택이 잘 되느냐? 얘네들 자기 충동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맥스라는 개가 있대요. 개가 다른 개를 무시하고 접근한 다른 개를 무시하고 정면만 응시하도록 쉽게 훈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는 거죠. 다른 개가 와도 보통은 사실 인간들만 하도 다른 인간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접근해도 막 쳐다보기 마련인데 막 반응하기 마련일 텐데 얘는 더 어떻게 보면 조절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개가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정면만 응시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된 거죠. 근데 아닌 놈도 있어요. 그 퍼거스라고 하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다른 그 개체, 그 리트리버 중에 다른 개체는 전혀 그런 걸 학습하지 못한다. 몇 초 정도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이내 포기하고 그냥 다가오는 개한테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어 달려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리트리버 종 중에서도 개체들마다 자기 조절 능력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성격처럼 동물 사이에서도 퍼스널리티, 애니멀 퍼스널리티가 있다, 성격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쥐들도 자기 조절 능력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쥐도 어느 정도의 자기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먹이 한 알이 떨어지는 버튼하고 먹이 두 알이 떨어지는 버튼하고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실험 말고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잘 드러내는, 정량적으로 잘 측정치로 특정 값으로 잘 드러내는 실험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버튼이 3개 있는 거예요. 첫째 버튼은 10초 기다리는 거고, 둘째 버튼은 20초, 그리고 마지막은 60초 이렇게 기다리는 건데, 오래 기다리고 난 후에 버튼을 누를수록 한 번에 더 많은 먹이가 떨어져요. 근데 일부 쥐들은 60초까지 기다릴 수 있게끔 훈련이 되고, 아니면 아무튼 일단 훈련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60초를 기다리는 애들도 있기 마련이고, 그냥 한 10초만 기다리고 조금만 먹지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자기조절 능력이 있고 어떤 애들은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명확히 측정 값으로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연구가 보여질 수 있는 거는, 이 자기조절 능력은 여러 능력들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개별적인 능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능력들이 조합이 돼서 발현이 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쥐한테서 세로토닌을 결핍되게 하면은 이 욕구 충족 미루기 능력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능력이 좀 감소가 돼요. 그런데 이 반응 억제 능력은 별 상관이 없더라. 기다리는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반응 억제가 뭐 더 생기거나 덜 생기거나 하는 건 없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의 그물망, 집합,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부위가, 어떤 하나의 세포, 부위, 어떤 단일 모듈, 이런 의지를 담당하는 단 하나의 부위가 있다라는 걸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양한 부위의 다양한 능력들의 조합이 발현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즐리 베어의 사냥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회색곰이 술록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굉장히 세심하게 사냥을 하는, 내가 욕구를 참고 기다리고 사냥을 한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좀 할 것들이 좀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단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우리의 자기조절 능력이 얼마나 조합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237쪽에 보면은 이것하고 좀 비슷한 그림을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자기조절 능력은 이 전전두피질 PFC의 능력과 여러 하부 영역의 뉴런들하고, 그리고 기저핵, 여기 기저핵하고, 그리고 여타 측좌핵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측좌핵과 그리고 벤트럴 스트라이텀, 그리고 도사 스트레이텀, 그리고 이 도파민을 많이 이제 방출하는 VTA하고 서브텐셜 나이아그라, 여기하고의 여러 그 조합들 사이에서 조합들과 이
영역에서 발현된 능력들이 조합됨으로써 발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말해서 뚜렛 증후군 같은 것도 이 PFC와 기저핵, 베이잘 강글리아하고의 그 조합된 능력이 상당히 여기 문제가 있을 때 뚜렛 증후군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뚜렛 증후군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좀 많이 상실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목소리, 음성 틱을 내거나 행동 틱을 내거나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정확히 이런 식으로 여러 부위가 있다. 여러 부위들과 여러 부위들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의 그 자기조절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세로토닌 수준, 그러니까 자기조절 능력이 너무 세부적인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건 뭐다, 어떤 능력이 발현된 거다라고 딱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로토닌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은 그냥 막 들이받는 그런 성향이 강해져요. 무모하게 들이받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증가해서 무모하게 들이받고 막 이런저런 거 해보고 뭐 나보다 훨씬 강한 조폭이 저기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로토닌이 강해지면 이런 생존에 불리해지겠죠. 저기 뭐 한참 저기 시골 깡촌에서 약간 치안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조폭 해봤자 조폭이지 이런 식으로 막 앞에서 해봐요. 그러면 좀 생존에 위험해질 거예요. 세로토닌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그리고 도파민 수용기가 차단되면 학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워낙에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전까지가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이야기였고 자유의 불가능성 논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유의 불가능성 논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낙연이라는 철학자가 언급한 건데 한 20세기 들어서 신경과학이 발전을 하고 뭐 양력학이 발달을 하고 뭐 여기저기 인간의 뭐 신경 기제에 대해서 뭐 많이 알게 됐으니까 이제 예측이 뭐 가능하고 다 가능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느냐?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데 과학으로, 물리학으로, 생물학으로, 신경과학으로 다 예측 가능한데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식의 호들갑이 많이 떨어져 왔죠. 지금도 그런 식의 호들갑 많이 떠는 사람도 있고 과장을 많이 떠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가 불가능하다. 자유라는 게 뭐냐? 그냥 철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칸트주의자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기로는 인과를 뛰어넘은 어떤 인과의 법칙을 넘어선 그런 행위가 자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철학자 집단들의 그 중에서도 칸트주의 아류 집단들에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학자들이 찐따여서 자유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철학자들이 너무 그 자유에 대해서 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인과를 뛰어넘은 인과에 구애받지 않는 식의 자유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무슨 그런 마법이라고 해야 되나? 마법도 마법도 아닌 마법보다 훨씬 더한 그런 행위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의지를. 마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과의 축에 들어선다 한다면 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속에서 인과를 뛰어넘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정말 그런 식의 엄청나게 고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만을 자유로 인정해야 되는지 너무 과장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의 자유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논증하는 반이낙연의 논증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결정론이 그래서 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비결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결정론 vs 자유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결정론이라는 건 우리의 세계가 다 결정되어 있으므로 자유의지는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이 보통 결정론이고, 자유의지는 흔히 비결정론이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지긴 하죠. 자유의지. 그런 식의 그러면 자유의지가 결정론이 아닌, 그러니까 비결정론인 상태에서 정말로 자유의지가 가능한 거냐라고 한다면 그런 자유는 불가능하다라는 논증을 반이낙연이라는 철학자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논증이냐면 좀 따라가 볼 텐데 어렵지 않아요. 일단 비결정론이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운 행위, 소위 자유로운 행위 A를 했다라고 합시다.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롭다라고 여겨지는. 그런데 자유의지론자에 따르면 그 행위 A는 그것이 행해진 시점까지 일어난 세계의 모든 사건, 그런 상태와 자연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인과를 뛰어넘은 그런 사건 중 하나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3번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 받아들여 봅시다. 그런데 그리고 내 자유의지의 발동도 행위가 행해진 시점까지 일어나는 세계의 모든 사건, 상태의 일부이므로 나의 행위 A는 내 자유의지의 발동에 의해서는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위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유로운 행위, 소위 자유로운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자유로운 건지, 그러니까 그게 과연 내 자유의지, 그게 인과의 법칙을 다 뛰어넘은 거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행위가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고 자유의지의 발동도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은 거라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자유로운 행위 A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자유의지라는 것도 무작위적인 우연에 의해서 발동된 사건이라면, 그리고 자유로운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러면 행위 A는 단순한 우연에 의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자유의지는 생겼다. 자유의지는 이제 양자역학의 우연성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해진다. 구원받는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양자역학의 발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과연 그런 우연이 자유로운 행위를, 자유의지를 이끌게 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죠. 뭐냐면 우리가 한번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키보드를 치거나 어떤 PPT 이렇게 발제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누구와 어떤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자유로운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연필로 뭔가 필기를 한다 했을 때, 이런 모종의 선택들이 머릿속에서 뭐 양자역학적인 주사위가 굴러가서 그런 행위를 결정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연하게 무작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할 건 아니었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런 주사위가 굴러가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결정을 했다기보다 이런 식의 행동이 선택이 됐어 라고 한다면 그건 우연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에 의한 거라고 자유로운 행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내 무작위적으로 그냥 내가 머릿속에 주사위가 굴려지나 아니 밖에서 주사위가 굴려져서 그에 따른 선택을 하느냐, 이게 둘 다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자유로운 선택은 내가 충분히 숙고와 판단을 거쳐서 행위로 이어지는 결정을 내려야 그게 자유로운 행위고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순한 우연에 생긴 행위는 결국 자유로운 행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비결정론이 참이라고 가정된 세계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정론의 세계에서는 뭐 자유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비결정적인 세계에서도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글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개념을 비결정론 세계에서도 불가능하고 결정론적인 세계에서도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너무 과장돼서 부풀려져 있는 건 아닐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고 붙이기도 좀 그래,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자유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양갈래길에서 내가 어떤 식의 결정이 좋을지, 양갈래길 혹은 우리의 인생에서의 선택의 기로는 양갈래길 이상이죠. 다양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이 좋을지 굉장한 숙고와 판단을 기울여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죠.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뭐 사는 둥 마는 둥 뭐 결단이고 뭐고 그냥 흘러가는 듯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려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경생리학의 기제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식의 선택을 했을 때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식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도 지게 되죠. 그런 식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도둑질을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보통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것도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적발이 됐을 때 책임을 지게 되죠. 뭐 징역형, 뭐 벌금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식의 인과를 뛰어넘은 그런 식의 자유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 그것 말고 내가 결정론과 오히려 양립이 가능한 비결정론 세계에서의 자유 말고 오히려 결정론의 세계와 양립이 가능한 그런 식의 자유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뜻을 두 가지 뜻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의 내가 숙고와 판단을 내려서 숙고와 판단을 통해서 내린 결정, 그 자유로운 결정과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의 자유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유는 환상이다, 자유의지는 환상이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과 단정은 너무 호들갑 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자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죠. 자기조절과 자발성과 자유의지 등의 경계가 상당히 희미한 경우가 좀 있어요. 투렛증후군 환자들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상태가 완전히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조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신의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자기조절 상태가 신의 영역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기조절이 되는 상태도 아니고, 당연하게도 그런 상태는 뭐 투렛증후군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 없죠. 우리도 언제나
욕정에 끌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게 될 때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거의 뭐 어떤 유혹에 쉽게 끌려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데 이런 뚜렛 증후군 같은 뚜렛 증후군 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음성틱이 나오고 와 소리가 나오고, 지하철이나 조용한 도서관의 환경임에도 이어서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 충동을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건 외에는 조절을 잘하는, 충분히 조절을 잘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학적으로 유지가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자기 조절과 자발성과 자유의지 등의 경계가 좀 희미한 경우도 좀 있고, 완벽하게 무슨 이렇게 거친 정의를 버리고, 네 그렇죠, 이렇게 거친 정의를 버리고 엄밀한 정의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게, 이런 경계지대에 있는 경우들을 다 우리 사회가 과학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류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뚜렛 증후군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보통 기저핵의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 베이절 강글리아. 그러니까 베이절 강글리아도 그렇고 자기조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부위들과 그 그물망의 조합들이 문제가 있을 때 뚜렛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보통 얘기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경우가 전전두피질, PFC하고 베이절 강글리아죠. 거기가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기저핵에 문제가 있을 때 운동과 관련된 틱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뭐 다 운동이죠. 아무튼 음성도 운동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도파민이라거나 노르아드레날린, 아마 이분들이 전전두피질 도파민이 조금 더 많아서 내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통은 보입니다. 점점 갈수록 뚜렛 증후군의 정체와 원인들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밝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치료법은 해결될 기미가 점점, 그래도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완치가 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이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가 허상이라는 주장은, 환상이라는 주장은 호들갑이고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라는 것까지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죄와 벌, 그러니까 책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왜 중요하냐, 많은 식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냐, 특히 형법의 분야에서, 형법의 영역에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냐, 주체냐, 온전한 주체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식의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금치산자, 뭐 정신 이상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고, 뭐 그런 것들, 정상 참작이 되거나 무죄 판단을 내리거나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릴 때 이런 자유의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자기조절 능력, 자발성, 자유의지 능력이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봤을 때 법을 어긴 거에 따라서 결정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렸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정당하게 여겨지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정당방위를 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몽유병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어. 어쩔 수 없이 뭐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과실치사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어. 이런 식으로 하면 무죄 혹은 정상참작으로 인해서 형량이 많이 내려가게 되죠.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릴 때 자유의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 범죄, 책임과 관련해서 이 셋은 상당히 엮여져 있습니다. 중요성이 상당히 있고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는 단일 아미옥시다제, 그러니까 줄여서 마오와 모노아미옥시다제 A, 마오와 효소의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을 때 자멸적이고 탄력적인 공격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발현이 되는 그런 유전자인데, 내가 그런 유전자를 어떻게 선택을 했냐, 그런 식의 옹호로 인해서 작은 자극만 주어져도 상상된 자극에 의해서도 매우 예민해지고 자기 파괴적으로 되고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이런 경우에 마오와 학대성,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변화의 여지가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을 그래 처벌하지 말아야 되냐, 감금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다고 사회에 여전히 방면했을 때 언제든지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다고 처벌을 안 하는 것도, 감금을 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정책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법학자들이나 심지어 실천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이런 신경과학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데 유용한 기준으로서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든지 반대하든지, 이제는 이거를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단순히 내가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이제 신경과학에 대해서도 법학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도 항남성 호르몬 문제를 유법을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하다가 관두면 오히려 반대, 남성 호르몬 성욕이 넘쳐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과학의 힘으로 이 범죄자들을 치료하여서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아직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양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겠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다, 처벌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가 아니라 그냥 거의 틀림없이 이런 식의 추리 요법을 거치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과학적인 입증을 얻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로부터도 안심을 받은 동의를 얻은 다음에야 이런 처벌을 내리지 않게 되고 치료로 전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요원한 길이기도 하겠죠.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전두피질의 안화 영역을 압박하는 종양을 가진 범죄자의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폭력성이, 자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안화 영역이 여기가 고장 나면은
여기가 고장났으므로 이제 변호사가 변호하기를 여기가 고장나서 아나 영역이 고장나서 폭력적이 되었으므로 여기만 제거하면 그 재범률이 0%에 가까우니까 이 증거를 채택하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을 내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판사라거나 변호사라거나 배심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할 과학적 전문 지식이 없어서 참 문제이긴 한데,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종양이 아나 영역에 있는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아나 영역이 파괴됐을 때, 좀 고장났을 때, 그래서 그 종양을 파괴된다고 하기보다 그 아나 영역의 종양을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 아주 드물게만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안 와요. 그러니까 오비탈, 그러니까 네 맞아, 안 와 영역이요. 근데 여기에 종양이 눈은 잘 모르겠는데 안 와요. 네. 와가 한국 순우리말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와 영역에 종양이 생기면 다 폭력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변호를 한 거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 아주 일부만 드물게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어떤 특별한 종양이 안화 영역에 있어서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좀 많이 특이한 케이스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세부 사항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조절과 관련된 정서와 자기조절을 통제하는 관련 신경회로들의 세부 사항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 판사와 변호사와 법정에 선 배심원들이. 그래서 종합하자면 아직까지도 이런 성공적인 치료법, 범죄자를 교화하는 그런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성공적인,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그런 치료법은 여전히 우리의 지향점으로 놓여지면서 개발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 보여지고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치료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폭력적인 범죄,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않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숱한 살인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특히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이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변호사와 판사들이 자신들에게 그 폭넓은 이해와 폭넓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신경과학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판사들 그리고 배심원들도 어느 정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도 이런 범죄가 뭐고, 범죄 정의 시스템, 어떤 사건, 사법적인 규정, 그리고 형법적인 배경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제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면 서로 좀 도움을 주고 적절한 판단에 있어 서로 교류를 하고 좋은 판단을 내릴 때 기준이 되고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신경법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관련해서 뇌는 윤리적인가라는 책이 유명하죠.
윤리적 뇌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훌륭한 심리학자, 신경과학자의 책인데요. 뭐 관심 있으면 읽어보셔도 되고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범죄 그리고 자기조절 그리고 자유의지,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논의인지, 유의미한 논의를 넘어서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